삼성전자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최악이다 할 때부터 튀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갖는 자기의 원칙,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확신, 뭐 그런 걸로 버티는 거죠. 어쨌든 길게 보면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죠. 네, 그럼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식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 대형주가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정말 삼성전자, 괜찮고 해서 정말 뭐 500만 주주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샀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대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점점 오늘도 뭐 급락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랬나요? 6만 원대?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도 뭐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제 개인 견해이긴 한데 그것도 똑같은 저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5년, 10년 이런 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안 비싸요.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주가도 뭐 고점에서는 9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 깨고 6만 원대니까 상당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는 1번은 수급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억울하게 이머징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있는 거고 한국을 팔다 보면 한국의 대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거 삼성전자를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이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D램이잖아요. 네. D램인데 삼성전 D램 사이클을 보면 D램 가격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은 D램의 고정 컨트랙트 프라이스, 고정 거래 가격하고 연동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분기도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따라 올라오는데 반도체 이제 현물 가격, 스팟 프라이스죠. 현물 가격을 보면 연체 이후에 계속 조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 주가는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이 컨트랙트 프라이스보다는 스팟 프라이스하고 연동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스팟 프라이스가 컨트랙트 프라이스 고정량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게 이제 따라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익이 3분기가 제일 높고, 4분기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선행성 때문에 지금 이익이 무지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리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6개월, 이런 사이클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죠. 근데 저는 뭐 5년, 10년을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과거에 우선 첫 번째, 제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주식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계속해서 이거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다시 지난번에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또 조정을 받아요. 그것도 더 높이 올라가거든. 그런 주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그죠? 그럼 과거 주가라면 5735, 3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고점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백남도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삼성 안에 대한민국에 좋은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내부 유보도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의 문화도 뭐 제일주의, 1등주의, 삼성 스피릿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전 만들다가 반도체 하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또 TSMC 뭐 따라서 지금 파운더리 가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파운더리에서 3나노가 아니라 2나노를 TSMC보다 먼저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과거 사이클을 보면 지난번 주가의 저점이 2018년도 4분기였어요. 네. 그때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인가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었고 17년도에는 이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2018년도 1년 동안 조정받고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에 2018년도 4분기가 삼성전자 이익의 최악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나지만 반도체가 적자를 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19년도 1월 달인가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뭐 실적이 최악이었는데 딱 실적 예비 실적 발표하는 날 오전에 빠졌다 오후에 돌리고 거기에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주가의 선행성을 생각해 보면 뭐 삼성전자 이익의 바텀이 내년 뭐 한 상반기 뭐 1분기나 2분기가 바텀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글쎄 주가가 뭐 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한동안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횡보를 합니다. 바닥을 다진다 그러잖아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지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삼성전자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최악이다 할 때부터 튀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자기 투자 기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우리가 이게 완전히 그 그러니까 가능이 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게 안심이 되고 일단 버티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게 좀 안도할 만한 그런 주식이다. 길게 보면. 길게. 네. 길게 보면. 그렇게 그 뭐 단기로 생각했던 분들도 단기 어쩌면 좀 장기 참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다행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던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들 뭐 현대차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가 독점 규제 이슈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옛날에도 했었잖아요. 네, 카카오가 한계가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가 이런 이슈가 없었을 때인데 국내에서는 근데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펀더멘탈이 바뀐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를 이겨내면서 더 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상적인 기업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변신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카카오도 적응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 그렇죠. 이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회와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찰음이 일어났으니까 카카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변신해야지 사회하고 공존할까. 네이버는 먼저 두드려 맞았던 그렇죠. 거고. 그래서 뭐 그러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펀더멘탈이 바뀐 거니까 이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면은 안 되는 구간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나요? 미래 장기성을 믿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언제 사야 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이거죠. 시장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뭐 몇 지수가 얼마 갈 거냐?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장의 키 이슈는 유가다. 그러면 유가의 변화를 보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머징 통화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관계의 흐름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매수의 기회는 아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대외 변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3,300포인트, 3,000포인트, 2,900포인트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살 수 있는 매력도는 높아지는 거죠. 예, 가격에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점점점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하락 구간을 20% 정도를 안 깬다고 추세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3,300에서 20%면 얼마죠? 2,600, 700? 600, 700? 네. 예, 그 정도잖아요. 2,600, 700. 그러면 한 2,800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일단 추세에 대한 추세가 이게 깨지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한 2,800. 거의 바닥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장기 추세, 상승 추세,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게 이제 무너지면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참 이 사람의 심리가 희한한 게 막 올라갈 때는 그걸 쫓아가면서 사는데 그럼요. 떨어질 때는 오히려 올라가면 쌀 때 샀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싼 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이젠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또 못 산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거스렸을 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있다 투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냐.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그걸 견디고 뭐 매수를 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세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락할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걱정이 커지면서 이제 또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졌을 때 다들 그랬었단 말이죠. 전문가분들이 이거 매번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매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별게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게 항상 네. 이러한 일들이 연속이 되어 온 거죠. 그 부채 한도 협상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뭐 이제 좀 12월까지 좀 연기한 예, 걸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연방 정부 셧다운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렸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고, 또 제일 컸던 건 제가 보기엔 물가 이슈고, 물가 인플레이션 컸고,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이 또 제조업 경기 하강하고, 또 뭐 헝다그룹 이슈 나오고, 맞물린 거죠. 맞물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대자뷰가 있었던 거죠.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할 때는 고점에서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미국이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강한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좀 언급하셨던 뭐 중국의 헝다그룹, 이건 아직도 뭐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이건 중국 내부의 문제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터지면 글로벌리 또 이게 다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지금 워낙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큰 대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중국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그때하고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이렇게 중국 내부나 아시아 지역적인 이슈이지 글로벌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전력난 문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원자재가 자꾸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한편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에 대한 이 문제, 이슈가 좀 불거진 것 같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이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측은 하는데 그 예측에 근거해서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고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은 결국은 해결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 이렇게 지나간 시장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불거져요. 근데 인류가 그거를 극복을 안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극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저도 그때 무지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는 회복하는데 100년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스템의 붕괴가 왜냐하면은 경기가 무너졌으면 금융에서 돈을 집어넣어서 살려내면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융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를 살리려면 무지하게 힘들 거다.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들은 100년 걸릴 거라 그랬는데 한 1년도 안 걸려서 극복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에도 뭐 많은 또 백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유튜브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뭐 기간이 5년, 10년 걸린다. 그래서 1년 만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했는데 1년 만에 나왔어. 또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극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게 처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억으로 제가 죄송한데 이제 연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비슷한 패턴인데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많이 풀린 돈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가서 그때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뭐 유가뿐만 아니라 뭐 곡물 등등 해서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때 뭐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민심이 폭발하면서 일어났던 게 중동에서의 그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단초가 됐던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 아니죠. 또 그것도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것도 골드만삭스가 90불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골드만삭스가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유가가 150불 간다 그랬어요. 유가 100불 갈 때. 골드만삭스 말을 안 믿는 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150불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유가 확 빠졌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물론 작년에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그 전에를 보면 유가는 구조적으로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사람들이 화석연료에서 전기차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미국의 예를 들면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공급에 문제가 없다 얘기했거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다들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최근에 유가 올라간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오페크가 공급에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오펙 플러스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물류의 흐름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다 왜냐하면 이 해운 이런 벌크나 뭐 이런 컨테이너나 보면 운임이 엄청 비싸고 뿐만 아니라 항구에서 제대로 하역이 안 되고 뭐 이런 이 물류 흐름에 잘 안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을 보면 뉴스를 보면 중국이 이제 호주를 한번 한 대 줘 박으려고 호주에 석탄 수입하는 걸 확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30%를. 결과적으로 석탄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동계올림픽하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ESG잖아요. 그렇죠. 환경. 그럼 석탄에 대해서 무지하게 네거티브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석탄이나 뭐 아직도 그 우리나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규제를 하니까 석탄 발전이 확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러면 석탄을 안 떼면 기름 떼야 되고 기름값이 비싸서 잘 안 떼질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청정해질 써야 될 것 같다. 그럼 천연가스를 떼야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뭐 거의 5배, 10배 올랐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심각해지면 결국은 인류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가서 그 타협점을 찾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아주 어려울 때가 어떻게 보면은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계속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 요즘 뭐 오징어 게임으로 주가 엄청 폭등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오프라인 시대가 맞아요. 온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하면 이제 네. 사람들이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네, 네. 뭐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했단 말이죠. 또 단기. 그런데 지금 뭐 이미 그걸 넘어서서 훨씬 높게 올라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에 너무 크게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버티려면 그게 이제 내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멘탈,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 투자 원칙일 수도 있고 뭔가 이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소제목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답이라도 자기가 동의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뭐 마음 편안하게 10년 뒤에는 주가 올라와 있을 거다. 그거는 취미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나 돈이 아주 많아서 뭐 이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사람 아니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있는 돈이 계속 손실이 났는데 그걸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는 후달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는 자기만의 어떤 확신, 자기만의 원칙. 그거는 이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거죠. 내가 과거에 투자를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결국 이럴 때 이렇게 버티는 게 맞더라 하는 자기만의 경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 종목은 지금은 주가가 빠져도 내가 정말 이 종목은 앞으로 회사가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성장할 거다 하는 걸 나는 확신한다 하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률적인 그런 건 없다. 다 자기만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갖는 자기의 원칙,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확신 뭐 그런 걸로 버티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먼저 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 주식, 네. 이걸 어떤 주식을 뭘 가지고 장사하고 얼마 수익이 나고 그렇죠. 이런 걸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주가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펀더멘탈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어떻게 움직였더라.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국면에 있는 건가. 뭐 이런 등등등. 그리고 뭐 어쨌든 길게 보면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죠. 하긴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나열하신 것들만 봐도 한때는 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맞습니다. 그 노이즈들이 지나니까 노이즈였지만 네. 그때는 엄청난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흐지부지다. 그럼요. 우리가 뭐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정의 기간이다. 뭐 견뎌야 된다 하는 부분 받아들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하여튼 요즘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하여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는 내가 좀, 돈을 잃고 네. 있어도 계좌가 네, 네. 파란불이어도 네, 네. 예,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창훈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하리로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